그리고 이번 코로나 극복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참 우리 참담했습니다. 140여 개국부터 입국 금지를 당할 때까지만 해도 이야 했는데 곧이어 유럽이 우리보다 얼마나 성행했습니까? 그 다음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브라질이 미국을 또 초월했어요. 서양 선진국들이 바로 공동체 안전이라는 것보다는 자유, 개인의 삶 이것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때 모두가 다 절제배려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정말 생각해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거룩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런 도덕 가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현비정치, 특히 퇴계 선생의 상과 너무나 맞닿아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잠깐 동안 그냥 세계에 보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모든 부분에서 절제와 인내, 배려와 나눔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는 완전히 세계 최선진 정신 문화를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퇴계 선생의 삶인데, 퇴계 선생의 삶을 퇴계 선생의 삶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공부하신 것을 착실하게 실천하셨다는 점입니다. 퇴계 선생은 어려서 아주 환경이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이걸 잘 극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생후 7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계셨지만은 주로 퇴계 선생의 교육은 홀어머니가 담당을 했어요. 이 홀어머니가 과부 자식은 세상에서 흉볼 테니까 너희들은 100배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배는 이 지식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몸가짐과 행실을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퇴계 선생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 무덤 앞에 어머니의 묘비를 별도로 세웁니다. 조선에 예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다가 퇴계 선생은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주신 분은 어머니라고 그러고, 이 어머니는 문자를 한 개도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런 어머니를 퇴계 선생은 살아계실 때 효도한 건 물론이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퇴계 어머니가 자네는 성품이 그러니까는 너무 높은 벼슬을 안 맞네. 그 고을의 수령 정도만 하게, 진짜 시장 군수만 하게. 그 시장 군수까지 하시다가 더 하시려고 그럴 때 막 굉장히 그 임금님한테 상소를 많이 올린 중에 어머니하고의 말하자면 마음의 약속도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호송을 이경지까지 하셨다. 난 끊임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100배 노력하라 하는 것을 커가지고 중용 공부하면서 인식비천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걸 수도 없이 쓰시면서 나중에는 아들 손자에게까지 제자들에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대충이라는 게 없으셨어요. 아주 정밀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퇴계 선생의 공부는 바로 하늘에서 부여한 착한 본성을 잘 보존해서 내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은 나 하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꿔나가는 건데, 이게 한없는 수양입니다. 이 수양을 위해서 퇴계 선생은 도산으로 계속 몸과 마음을 담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퇴계 선생은 아는 것은 반드시 실천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에 실천을 강조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퇴계 선생이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해서 실천해서 높은 경지를 갔습니다.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임금님이 막 빗발치게 모시려고 하는 정도로 높은 경지까지 갔는데 저도 조금 높아졌습니다만 높아지면은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보려는 게 좀 있어요. 내려다보려는 게. 또 좀 높아지면은 그 표 안 사고 좀 VIP석에 좀 누가 안 불러주나 이런 특권의식도 갖게 마련이에요. 우리네 삶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패망으로 갑니다. 굴렁뜨기로 갑니다. 높아져 갖고 사람의 마음을 못 사고 높아졌다고 특혜나 누리라고 할 때 바로 퇴계승생은 이런 점에서 우리한테 정말 높아져도 사람 존중하고 높아져도 바른 행실하라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퇴계선생의 가족사랑, 퇴계선생의 이 가족사랑은 대단합니다. 제가 저 13년 동안 있게 된 결정적인 건 바로 이 케이스예요. 퇴계선생이 30살에 결혼한 안동문치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갖고 별 사고를 다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야단치지 않고 감싸고 감쌌습니다. 퇴계선생님 묘소 밑에 며느님 묘소만 있어요. 아드님 묘소 그게 없는데 왜 퇴계선생님 며느님이 유언을 합니다. 나는 아버님의 아낌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다 살아생전에 효도를 다 못했으니까는 내가 죽어서도 아버님 무덤 앞에 묻어주면 내가 혼이라도 아버님을 모시겠다. 아무리 바깥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더라도 내 집에 들어가서 가장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정말 보살펴야 정말 누구로부터도 가슴 먹먹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퇴계선생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연세 드셔갖고 맞손자가 결혼했을 때 맞손자한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부부는 1년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니까 서로 아주 귀빈대하듯이 조심조심 대해야 된다. 상경예빈해야 된다. 왜 그냥 사람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막 함부로 하다 보면 못할 짓이 없어. 그럼 결과는 뻔한 거야. 아무리 가깝더라도 조심조심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질 것 같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누구 얘기? 누구 얘기라고 했죠? 네. 이게 바로 21세기의 어떤 페미니스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이고 하던 500년 전에 딱딱하다고 생각되는 도학자 퇴계선생의 말씀입니다. 부부관계만 이런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 도처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퇴계선생의 그 어록이나 퇴계선생의 글을 볼 것 같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각별했고 또 하녀 학덕이를 손자가 서울로 유모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학덕이 애 여기서 남으면 죽게 된다고 못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증손자는 결국 죽게 됩니다. 2돌밖에 안 지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퇴계선생은 하셨고 바로 그 자녀와 후손들로부터 한없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제자들에 대한 퇴계선생이 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아랫사람들이나 후배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퇴계선생하면서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대목인데 퇴계선생은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가 됐던 50대 후반에 26살의 나이가 어린 청년 고봉이 퇴계선생한테 사단 칠정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논변을 걸어옵니다. 사단은 아주 인의여지 착한 마음의 출발이고 칠정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희로, 애구, 애호욕 그 7가지 모든 성정을 놓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그런 심성론인데 여기에 당시에 최고 권위자가 퇴계였습니다. 그런 퇴계에게 막 갓 공부한 고봉이 논변을 걸어왔어요. 쉽지 않은 사이였는데 왜 나이도 차이나고 배슬토 서울대학 총장과 막 가급적한 사무관
학설도 500년 동안 팽팽했던 학설의 차이고, 지역도 안동과 여기 옛날에 걸어서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지금 아프리카 갔다 오는 것보다도 훨씬 먼 거리에 접하면서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한껏 낮추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퇴계가 제일 먼저 고봉에게, 그도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퇴계는 59살의 퇴계는 33살의 고봉에게 그대의 사단 칠정에 대한 논박을 듣고 제가 전에 말한 것이 더욱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처음 만나면서부터 견문이 좁은 제가 박학한 그대에게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모는 머리를 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8년을 하면서 두 분은 학문도 굉장히 발전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가 돼서, 아까 인사 소개할 때 됐습니다만 제가 지금 월봉선 원장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전임자가 조순 부총리입니다. 제가 예산 총괄까지 할 때 부총리로 모시던 분, 제가 후임입니다. 제가 가려고 했겠습니까? 결사지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그분들이 자리 비워놓고 제가 올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광주에서 안동으로 오시겠대요. 제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그런 일이 났을까요? 바로 500년 가까이 전에 퇴계와 고봉 두 분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퇴계 선생의 첫 번째 편지,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수틀리는 게 많습니다. 꼴 보기 싫은 게 많아요. 마음이 상하는 게 많지만 퇴계가 제 당시에 젊은 고봉이 자기 가장 권위라고 생각되는 사단 칠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황당한 건 우리가 겪겠습니까? 바로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지금서부터 우리의 모든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500년의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도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수양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글로 썼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율곡이 도산을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 무렵에. 근데 율곡은 고봉보다도 나이가 9살이나 덜해요. 35살 차이에요. 손자 또래예요. 이런 사람이 왔을 때 대개는 아주 한껏 몸을 낮추면서 내가 먼저 인사를 몇 년 전에 못한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제자에게도 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주 편하게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생이 직접 설계하고 10년 동안 기거하시던 도산서당의 현판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겁니다. 글씨도 아주 못난이 글씨로 유머러스하게 씁니다. 두 번째 글자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왜? 거기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재벌 회장이나 아마 지금 이 최고 권력자한테 가는 것처럼 당시 글과 도덕이 높은 퇴계 선생한테 오는 게 아주 어려서 올 겁니다. 어려서 와가지고 제대로 뭔가 얻어가겠습니까? 바로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참고로 퇴계 선생의 글씨는 경복궁의 전각 글씨를 몽땅 다 임금님 부탁으로 쓸 정도로 그런 필체입니다. 우리가 학문 높은 분이기 때문에 명필이란 말을 죄송스러워서 안 써서 그렇지, 그런 분이 당신 계신 곳에는 이렇게 글씨를 쓴다는 사실, 조그맣게 한다는 사실, 쌀인문을 통해서 내려다보다가 바로 어떤 나이 적은 사람이 와도 나가서 맞이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분 나쁜 게, 나는 이 정도 기대하고 갔는데 자식이 일어나지도 않아? 자식이 문 밖에서 나오지도 않아? 이것 때문에 평생 씹고 원수같이 지내는 걸 많이 보는데, 퇴계 선생은 이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뜰아리까지 내려오시고 대문 밖에까지 전송을 하시고,
바른 행실과 관련해서 퇴계선생은 아주 검소하셨습니다. 털옷을 20년간 입으셨고 반찬을 3가지만 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삶을 살아가시느냐 하면 검소해야지 청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청렴이 이렇게 중요한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공부를 잘 가르치든가 아무리 인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돈 하나 갖다 주면 안 돼 하는 평판이 난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것들을 우리 선비들은 다 알았었다. 그래서 아주 청렴, 청백을 최고의 가치로 보았는데 물론 퇴계 선생도 여러 가지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퇴계 선생은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겸손, 뭐 제일 크게 하는 겸손 정도가 아니고 아주 겸허한 삶을 사셨는데 퇴계 선생이 가장 위에 속할 때가 그 젊은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인데 그런 젊은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젊은 제자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냐면 발병구약하듯이 병 걸린 사람이 병 나려면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 제자의 나와 다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가지고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구하듯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존경스러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퇴계 선생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천하셨다는 거하고 높아질수록 아주 인간을 존중하고 바른 생활을 했다는 거. 이 2가지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이 3번째입니다. 퇴계 선생의 사명감, 퇴계 선생의 목표의식,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우리도 높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아주 높은 등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계 선생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벼슬, 임금님이 막 붙드는 그 벼슬보다도 더 추구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500년 후에 저희 앞으로 500년 후에 우리 아래 세대들까지도 착한 사람이 많아지도록 염원하셨습니다. 그냥 됩니까? 연구해야죠. 가르쳐야죠. 책을 써야죠. 바로 퇴계 선생은 이것을 위해서 대충 그 벼슬하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지 않아가지고 벼슬에서 물러나려고 140회 벼슬을 제수했을 때 79번이나 사직상소를 했습니다. 수리가 됐겠습니까? 수리가 될 때까지 하다가 또 수리가 안 될 때 가만히 있다가는 또 왕조시대에 잘못하면 그건 무슨 죄죠? 무슨 죄? 그런 거 걸리면 큰일 약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도 되겠으니 7번이나 또 그 불편한 한양길을 또 올라오시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 임금님한테 여러 가지 또 사정 말씀하고 7번 내려가는데 맨 마지막 내려간 게 지금부터 451년 전에 봄에 내려가셨어요. 이런 내려오셔가지고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썼는데 한문 저서 뭐 한시 이거를 무진장하게 하셨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이거는 한문 해석하는 학자들에게는 이게 가르침이 되지만 한문 모르는 아이나 백성 이 90% 차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찌 의해할 거나 이런 사람도 착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산 12곡이라는 우리말 노래 가사를 12개를 지었습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필적이 선명하게 나타난 이 작곡을 해서 나는 작곡 능력이 없으니까는 내가 작사만 해놓고 나니까는 누가 훗날 이거를 작곡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글로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2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서원, 바로 선비를 낭송하는 서원이 많아져야겠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사획서원으로 해가지고 국가의 공인, 국가의 보조 그런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등
서원 창설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당 운영과 서원 창설 운동이 지금까지도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퇴계 선생의 삶이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친 것인데 안동에는 동일 애국자가 정말 많습니다. 퇴계 선생이 묘소 아래 있는 후손 마을에 한 마을 백호되는 데서 대가급제자가 15명이 나오고 독립유공자가 25명이 나옵니다. 그 중심되는 분이 또 계셨고 이분이 24일간 굶어 돌아가십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고관 대작은 다 이 일본의 자코도 받고 하는 그런 판국에 바로 이육사 선생이 민족시인 17번 동안 감옥에 붙잡혔다가 나중에 감옥에서 옥사하신 육사 선생이 바로 어린 시절에 저 장면을 24일간 굶어 돌아가시는 이 집안 할아버지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바로 퇴계 묘소 아래에서 일어난 4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